즉 중국은 금을 비축을 하고 근본이 화폐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브릭스가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브릭스의 금 매집과 미국의 비트코인 매집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가 교육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양 진영 간에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매집 경쟁에 브릭스를 한 발 앞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세계의 무역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디커플링 전략은 실패를 했습니다. 디커플링 전략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4년 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중국을 중심으로, 즉 한마디로 중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하는 나라들의 숫자는 이미 14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는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인 차로 추월을 하고 있어요. 미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하는 나라는 40개 국가뿐이 안 돼요. 이게 사실 4년 전의 데이터니까 지금은 중국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울어졌을 겁니다. 즉 한마디로 미국이 추진했던 디커플링 전략, 한마디로 공급망을 나눠가지고 미국 편에 서라라는 이러한 전략은 즉 미국의 줄 세우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3세계 국가들, 즉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교육하기에는 값싸고 교류하기 좋고 풍부한 수출품을 갖고 있는 중국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미국은 사실 제조업 비중이 10% 남짓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역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에 주로 수출을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올 수 있는 제조 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세계 무역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즉 이러한 중국이 그들의 교육에서 위안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그 브릭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자, 우리는 위안화가 세계 무역거래나 자본거래에서 비중이 적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5년 전의 자료예요. 위안화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비중이 이제 한 5%뿐이 안 된다라는 건 스위프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중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그들이 개발한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쓰는데 이 시스템을 갖고 지금 중국은 위안화로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미 2023년 3월에 중국의 대외 결제는 위안화의 비중이 달러 비중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들의 물건을 팔 적에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출범 당시만 해도 CIPS가 작은 규모로 출범을 했지만 지금은 100개국 이상들이 이 CIP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건 JP모건 등에서 나온 자료를 취합해서 본 건데 지난해에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 이상이 달러 외의 통화, 곧 위안화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사들이는 석유는 이제 그들은 위안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수출하는 저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눈을 피해서 위안화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이 시작되고 이게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최근에 사우디가 미국과 사우디 간의 50년 만기로 맺었던 계약인 양국 간 군사 경제 협력을 종료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양국 간 군사 경제 협정이지만 이게 사실은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이게 1974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들어가서 맺은 협상인데 사우디가 이번에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달러로만 석유를 판다라는 그런 의무적인 구석에서 지금 풀려난 상태예요. 그렇다고 사우디가 지금 대외적으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받겠다라고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원유를 팔 적에는 위안화를 이제 받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위안화만 가지고서도 중국과 교역하기에는 위안화가 모자르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채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는 브릭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브릭스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아마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리는 그런 뉴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했다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브릭스 경제 동맹체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G7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간 중국과 인도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특히 국경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회의에서 이거를 봉합하는 중국과 인도의 화해가 펼쳐졌어요. 물론 이 화해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여러 국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봉합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이런 화해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브릭스 국가들의 구매력 평가를 보면 지금 현재 세계 1위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입니다. 그들의 GDP가 한 35조 달러, 2위가 미국으로 27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명목 GDP하고는 좀 틀리고 구매력 기준 GDP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3위가 14조 6천억 달러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4위가 6조 달러의 러시아입니다. 지금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적에 중국, 인도, 러시아가 세계 1위, 3위, 4위를 하고 있어요. 즉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잠재 대국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프리 삭스 경제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빠르게 브릭스가 결합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이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며, 가잔 브릭스 정상회의는 미국과 유럽의 권력 오남용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경고한 것이다 라고 이번 카잔 회의를 정의를 했습니다. 즉 그간 미국이 함부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란이나 러시아를 쳐낸 것이 비록 강력한 경제 제재이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달러의 축소, 그 다음에 서구에 대항하는 여러 경제기구의 탄생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지금 미국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13개 파트너 국가를 선정했지만 브릭스에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30개국에서 한 40개국 정도 되는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요. 근데 브릭스가 지난해 6개국 가입 신청을 받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개국 신청을 받아줬더니 그중에서 2나라가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즉 아르헨티나는 정권이 바뀌면서 신임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이 무효다, 우리는 브릭스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입 신청을 했는데 막상 이 브릭스 진영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즉 브릭스와 미국 양편에서 지금 상황을 관망하면서 사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입 신청한 나라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준회원국 성격인 파트너 국가로 13개를 선정을 했고, 이 숫자를 매년 그들의 가입 희망국들을 선별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브릭스의 급격한 자세 전환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은 어떠한 추동력을 받게 될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건 사실 처음에는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표심을 잡기 위한 시작이었지만 이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의 하나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아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만들려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통해서 미국은 5년 동안 전 세계 공급량의 5%인 비트코인 100만 개를 모을 것이며 이를 최소 20년 이상 보유할 것입니다. 또 비트코인 준비금은 미국 부채 감축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사용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나라의 변혁을 가져올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22개월 동안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통해 2045년까지 미국의 부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덕분에 빚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루미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한 스피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자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몰수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이전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초과 준비금을 5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2% 이상 가치가 하락하도록 설계된 달러 대신 역사상 매년 55%씩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우리는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사모아서 미국의 부채를 갚아나가겠다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이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브릭스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즉 중국은 금을 비축을 하고 근본이 화폐를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자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위기상황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이익이나 안보를 위해서 비축하거나 관리하는 중요한 자산을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간은 금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금을 8,300톤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략자산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더해지면서 그리고 갖고 있던 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제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만들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즉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는 브릭스가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브릭스의 금 매집과 미국의 비트코인 매집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가 교육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양 진영 간에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브릭스의 공동통화, 즉 브릭스 유닛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비트코인 매집 경쟁에 브릭스를 한 발 앞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겁니다. 즉 이제는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앞으로는 미국과 브릭스 간의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